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이라는 책을 통해서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헨리 민츠버그 교수님의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글들을 저희가 마쳤고, 이번 시간에는 존 코터 교수님이 쓰신 리더십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코터 교수님은 리더십과 관련된 주제로서 변화의 리더라는 그러한 제목의 글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게재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변화의 리더라는 그러한 주제 하에서 리더가 동기부여 기능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하는 그러한 측면의 리더십과, 또한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기능으로서의 리더십, 이러한 기능들에 관하여서 리더십의 세부적인 효과들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코터 교수님은 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더십의 기능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즉, 조직 내에서 관리의 기능과 리더십의 기능으로 나누어진다고 지난 시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이 리더십이라는 조직 내에서의 기능은 바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변화는 기본적으로 리더십의 기능이기 때문에 리더십에 의해 변화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리더십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변화되는가 하는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즉, 변화를 방해하는 불가피한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리더십으로 구성원들을 격려하며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역할들도 바로 리더십의 그러한 기능이다, 역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향 설정의 기능이 변화를 위한 적절한 경로를 마련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리더십에는 중요한 하나의 조직이 나아가야 될 방향 설정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효과적인 인력 단합의 기능이 구성원들을 그 경로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력 단합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기부여의 기능은 구성원들에게 스스로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라고 하여서, 세 번째는 동기부여의 기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관리, 매니지먼트, 관리의 논리에 따르면 통제 장치를 통해서 계획과 실천 행동을 비교하고 이탈이 감지되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바로 관리의 방식입니다. 잘 관리된 공장을 예로 들면 계획 과정에서 정교한 품질 목표를 정하게 되고, 조직화 과정에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만들며, 통제 과정에서 품질 불량 상황을 한두 달 후가 아니라 그 즉시 발견하여 교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리더십과 또한 달리 이 관리라는 것은 구체적인 그러한 과정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잘 운영하면서 그 조직을 통제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은 바로 관리의 과정인데, 이것은 리더십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관리 기능에서 통제 메커니즘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라든가 아니면 실천 의지의 고취와 같은
인간의 내면적인 가치들은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또한 관리 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오류나 위험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관리는 파격적이거나 성취하기 어려운 것은 배제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관리로서는 어떤 걸 파격적으로 이루거나 성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조와 시스템의 전체적인 목적은 매일매일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인 일들을 평범한 방법으로 성공리에 수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조와 시스템이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기발한 방식으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모험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리더십은 이와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즉, 큰 비전을 실현하려면 때때로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동기부여와 격려에 의해서 사람들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통제 메커니즘이 하듯이 사람들을 계획된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 바로 이러한 관리에 따라 어떤 계획된 방향으로 조직을 가지고 통제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은 리더십적인 방식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어떤 폭발적인 에너지를 얻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성취나 소속감, 인정, 자부심, 자기 삶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 이상을 추구하는 삶과 같은 개인 내면의 욕구를 만족시켜 줌으로써 자발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감정들은 우리들을 깊이 감동시키고 어떤 강력한 반응들을 이끌어내며, 훌륭한 리더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그들은 조직의 비전을 명확히 하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조직의 비전을 강조하면서 각 개인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리더십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자기가 맡은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리더는 조직의 비전을 달성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구성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주도성을 갖도록, 바로 의사결정을 리더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사결정과 방법에 구성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그런 인식을 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리더십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동기부여의 기술은 지도 및 피드백을 하고 역할 모델을 설정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경력 개발을 도와주며 직업인으로서 자부심을 높여가도록 만드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훌륭한 리더는 성공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는 리더이다. 이것은 구성원들에게 성취감을 줄 뿐만 아니라 조직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건들이 다 충족되면 직무 자체가 저절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 환경의 변화가 심할수록 리더는 리더십의 기능을 발휘하며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면 상하 계층을 막론하고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다양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조직 전반에 걸쳐 리더십이 재생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 구성원 모두가 이 리더십을 행사하도록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기업 조직에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많은 구성원들의 독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들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창의성은 자율성에서 나오는데, 이 자율성은 스스로가 무엇을 결정하고 이끌어간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느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이 리더십적인 그러한 마인드와 리더십을 행사할 때 가장 창의성이 최고조에 이른다. 그 조직이 굉장히 그렇게 창의적인 조직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의 리더십 기능이 반드시 한 곳으로 수렴되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여러 가지 형태의 리더십 역할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려면 전통적 의미에서의 조정 기능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의 활동이 조정되어야 된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조정 기능, 그것과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기업 문화를 가진 기업에서 흔히 발견되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는 공식적인 구조를 통해 관리 활동이 조절되는 것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리더십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이야기한 게 리더십에서는 바로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일종의 비공식적인 친분 관계죠. 이것이 바로 리더십, 회사 내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회사 내 동료의 관계라던가 아무튼 서로 간의 어떤 친분의 관계가 이 리더십에 제대로 들어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일상적인 활동과 변화에 관련된 조정 기능이 필요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다양한 의사소통 경로와 이에 관련된 개인들의 신뢰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정과 적응이 진행된다. 여기에는 바로 여기 친분 관계가 있으면은 바로 이게 개인적 신뢰가 싹트게 되고 이 개인적 신뢰 이 결과로 말미암아 바로 조정이 이루어진다. 리더십에 따른 어떤 조정들이 이루어진다. 여기가 바로 효과를 발한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이러한 조정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리더십을 통한 조정 방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 이거 나는 상사고 너는 이제 부하니까 시켜 이게 아니라 이건 관리적인 방식이죠. 리더십적인 방법은 서로 간의 좋은 관계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방식이 리더십적인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을 갖기가 굉장히 조직 내에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리더십에 대해서 깨어있고 좀 이렇게 인지가 되어야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만약 역할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비공식적 관계로 갈등을 해소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대화와 조정 과정을 통해서 구성원들은 비전이 자신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며 조직 목적과 자신의 목적 사이에는 괴리와 또한 모순이 없다라는 것이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이 조직 목적과 자신의 목적, 구성원들의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라던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리더십적인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이 구성원들의 어떤 목적이 조직의 목적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서로 일치시켜주는 그런 것이 리더십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수행하려면 경영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필수적인데 물론 어떤 기업에서든 비공식적인 관계는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이러한 네트워크는 미약하거나 부분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관계는 잘 만들어지지만 이 비공식적 관계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서로 간의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의 마케팅 부서나 연구개발부 등 하부 집단 내부에서는 강한 네트워크가 존재하지만 두 집단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이렇게 전사적 차원의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없는 조직의 경우에는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트워크 형성 작업, 어떻게 하면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가, 네트워크 형성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좀 하나의 이 숙제이다. 리더십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숙제이다라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리더십을 촉진하는 기업 문화의 창조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리더십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더십 개발이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별로 이제 기업 내에서 이 리더십에 관한 붐이 한번 불다가 지금은 좀 잠잠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어떤 기업은 평범한 구성원들을 뛰어난 리더와 경영자로 양성해내는데, 이런 조직은 굉장히 훌륭한 조직인 것이죠. 물론 출발점은 잠재적인 리더십, 어떤 잠재적인 이런 리더십 능력을 가진 인재를 선발해내는 과정들, 그리고 그들의 경력 관리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리더십 역할을 포괄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잘 발굴해 나가고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켜 나가는 그러한 행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경력 초기에는 도전적인 업무를 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력을 쌓아 나갈 때 첫 번째는 먼저는 어떤 도전적인 것, 좀 더 이렇게 약간 어렵지만 성취해 볼 만한 이런 것들을 이제 맡기기 위해서 그것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리더들은 20, 30대 초에 실제로 리더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성공이든 실패든 리더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이미 리더가 될 사람은 20, 30대 초에 리더십을 이미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리더로서의 폭넓은 시각과 기술을 배우는데 그런 경험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이죠. 좀 더 성취하기 어렵지만 도전적인 과제들을 맡고 그것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 가운데서의 리더십이 개발되고 또 리더십을 공부할 수 있다,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초기 경력을 초기 쌓아 나가는, 그러니까 젊은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기회고 하나의 중요한 어떤 기회라는 것이죠. 결국 이 경험은 리더십이 어렵다는 것과 잠재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결국 리더십적인 행위를 하거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결국은 그 조직은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력 후기에는 리더십 역할을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직책에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임무를 맡기 전에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력 개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리더십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그런 케이스에 리더십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폭넓은 경험을 쌓도록 도와주는 그 부분들이 리더십을 키워나가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경력상의 수평 이동이나 태스크포스 팀, 장기간의 경영자 일반 교육 과정 등의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폭넓은 지식과 경험은 리더십 배양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폭넓게 지식을 접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들. 기업 내 외부의 인적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강력한 기반을 형성하게 되고, 이처럼 네트워크의 확고한 기반은 리더십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팀워크 해나가는 이런 네트워크를 확보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리더십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리더들을 잘 양성해내는 기업은 비교적 젊은 구성원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대부분의 기업에서 분권화는 핵심적인 개념이며, 즉 조직 내부에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하게 함으로써 하부 계층이 좀 더 도전적인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밑에 직급들이 어떤 걸 결정하고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밑에 직원들을 키우는 것이고 리더십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슨앤존슨, 3M, 휴렛패커드, GE 등 잘 알려진 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리더들을 길러내는데, 이런 기업들은 조직을 가능한 한 소규모 단위로 세분화하여 권한 위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부 계층의 일반 관리 업무를 도전적인 과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성장을 강조하게 되는데 도전의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지난 수년간 3M에서는 매출의 25% 이상을 최근 5년 내에 출시된 제품에서 얻어야 한다라는 그런 방침을 지켜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5년 내에 출시된 제품이 총 매출의 25%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원칙이라는 굉장히 좀 도전적인 원칙이 것이죠. 이런 정책은 소규모의 새로운 벤처 사업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잠재적인 리더십을 가진 젊은 구성원들을 테스트하며 진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라고 하여서 바로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리더십이 길러지고 또한 변화에 대처하게 되고 결국은 조직을 통솔하게 되는 그러한 리더십 위치까지 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까지 하고 비평 및 토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코터 교수님은 변화를 기본적으로 리더십의 기능으로 본다는 것이죠. 또한 방향 설정의 기능이 변화를 위한 적절한 경로를 설정하고 효과적인 인력 단합 기능이 구성원을 그 경로로 이끌게 됨을 잘 설명하고 계시고 네트워크 기반의 리더십에 도움을 줌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직에 있어서 변화를 위한 리더십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존 코터 교수님의 그러한 말씀과 같이 방향 설정의 기능,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리더십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 또한 단합의 기능, 이 방향을 향해서 조직 구성원이 함께 단합해 나간다.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동기부여의 기능인 것이죠. 조직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해서 그들의 목표가 조직의 목표와 동일하도록 이끈다라는 그러한 리더십의 그러한 주요한 기능들이 우리 조직 내에서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한 인적 네트워크,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그러한 구성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조직 내에서 좀 더 직원들이 다양한 기회를 폭넓게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팀과 또 협력하고 또한 서로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자주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젊은 직원들도 이렇게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리더십으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또 한 가지는 권한 위임을 통하여서 좀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많이 살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조직뿐만 아니라 하나의 정부에 있어서도 또한 하나의 당에 있어서도 젊은 그러한 지원자들, 젊은 어떠한 정치가들, 젊은 경제인들을 많이 키우고 양성해 나가며 그들에게 권한과 위임을 부여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한 소규모의 또한 단합된 그러한 조직으로서 이렇게 나누어서 거기에 장을 맡긴다든지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리더십을 잘 키우고 준비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장으로 또한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리더십을 촉진하는 기업 문화의 창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이 교수님들이 굉장히 리더십에 대한 기능과 또한 실제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리더십을 촉진하는 기업 문화의 창조가 되겠습니다. 3M은 잠재적인 리더십을 가진 젊은 구성원들을 테스트하고 진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죠. 이런 활동들을 수행하면서 구성원 스스로가 하위 또는 중간 수준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직위에 적합한 리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는 오랫동안 많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그냥 조직의 업무를 어떻게 잘해 나가냐 이뿐만 아니라 리더십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기업은 그것을 미리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성원들의 경력 초기에 잠재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을 개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과정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마술과 같은 것이 없는데 성공적인 기업이 쓰는 방법은 모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이고, 그러니까 간단하고 상식적인,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이러한 것이 바로 리더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젊은 구성원이나 하부 계층의 사람들이 경영층의 눈에 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영층에서는 어떤 구성원들이 리더십의 자질을 보이는지, 또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또한 중력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해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잠재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으며 어떤 측면을 개발할 것인지를 또한 명확히 해야 되고, 중력들은 리더십 개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때때로 이 작업은 공식 계획이나 잠재력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비공식적이며 어쨌든 각각의 리더 후보자들에게 필요한 개발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지 리더로 키울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영자들을 이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우수 기업에서는 리더를 성공적으로 육성한 사람들의 성과를 또 인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과를 많이 낸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을 리더로 육성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평가에서 그에 대해서 치하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업적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보상이 보너스 등의 공식적인 형태를 띠는 것은 아니며, 그러나 상위직에서는 이런 업적이 승진을 결정하는 데 중요 기준이 되고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 평가할 때도 리더십적인 기능이 상당히 또 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리더를 양성해내는 능력이 승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리더십은 개발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적극적으로 리더십 개발에 매달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승진과 성과에 달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리더십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촉각을 세우는 것이죠. 이런 전략을 통해 강한 리더십을 존중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기업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결국 리더십적인 그러한 기업 문화를 창조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기업 문화를 창조해야지 그 조직이 앞서 나가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오늘날 사회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대규모 기업 조직에서는 많은 사람이 리더십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리더십을 창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데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이 조직 내에서 리더십을 키워주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리더십으로 자라나는 것들을 위해서 장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리더십 중심의 문화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중심의 문화, 이 리더십 중심의 문화로서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조직 문화를 이끌어가거나 일을 추진해 나가거나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에게 좀 더 많은 메리트가 주어지는 그런 기업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방관하고 그냥 뒤에 물러서 있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이 대우를 받게 된다면 누구도 이 조직의 어떤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기업 문화 자체가 그만큼 리더십을 길러내는데 그 조직을 성장시키는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비평 및 토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조직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만큼이나 조직이 리더십을 창조하는 행위도 중요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 문화의 창조가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포인트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리더십을 길러낼 수 있는 문화의 조성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인데, 간단한 방법으로서는 리더십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참여한 그런 직원들에게 어떤 성과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나의 교육의 필수 커리큘럼으로 넣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또한 좀 더 젊은 직원들에게 어떤 사업이나 어떤 PM,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직을 줘서 그것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또한 성과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 이러한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여하튼 권한 위임을 통해서
또한 젊은 직원들에 대해서 또한 그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아무튼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서 조직을 이끌고 리더로서 나아가는 자에게 대우해주는 그런 조직 문화, 적극적이고 활성화되는 그런 조직 문화를 이루어가는 것, 누구든지 자원하고 자발적인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도 고민해보고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까지 하고 다음 장으로 리더십의 3가지 기능별 사례에 대한 부록의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방향 설정의 사례입니다. 리더십의 기능 중 방향 설정의 사례. 그 구체적인 기업으로는 아멕스, 관련된 루 거스너라는 사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여행 관련 책임자인 것이죠. 루 거스너가 아멕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여행 관련 사업 TRS라고 하는데, 여기에 책임자에 취임하였을 때 아멕스는 130년 역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직면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은행들이 아멕스 카드의 경쟁자인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와 제휴하여 신용카드를 이미 발급하거나 시장 진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시장이 경쟁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 금융회사들이 여행자 수표 시장에 진출하고 있었고, 또한 성숙된 시장에서 경쟁사가 증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업의 수익이 줄고 성장은 어렵게 되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루 거스너는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멕스에 입사하기 전에 TRS의 컨설턴트로 5년간 활동하면서 적자가 누적되는 여행부서와 경쟁이 심화되는 카드 부서를 분석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스너의 팀은 경제시장 그리고 경제시장 경쟁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사업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는 성숙 산업에서 130년의 전통을 가진 기업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TRS의 비전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스너는 수많은 은행과 제휴한 비자 카드와 마스터카드의 맹공격에도 불구하고 TRS는 역동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핵심은 세계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 특히 아멕스가 전통적으로 최상급의 서비스를 제공해온 상대적으로 부유한 고객층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차별화 전략인 것이죠. 분명하게 마켓 타겟팅을 한 것입니다. 이 시장을 더욱 세분화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개발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데 투자하면 과거보다 더 많은 TRS 서비스를 구매할 여력이 있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다,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 전략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게 럭셔리 같은 그런 잡지, 노블레스 잡지, 이런 좀 부유한 잡지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에 대한 그런 광고들이 많이 뜨잖아요. 거기 보면은 막 카드 하나로 비행기를 사고 막 이런 광고도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고급 카드라는 이미지를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좀 더 부유해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건을 쓰더라도 뭐 100원, 아니면 1000원, 만원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한 건에 100만원, 한 건에 1000만원씩 그렇게 결제한 그런 사람들이 이걸 타니까 건수는 많지 않더라도 수익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이죠. 임명된 지 일주일 만에 거스너는 카드 사업부를 운영하는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켜왔던 모든 원칙들을 재검토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2가지 맹신의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맹신이 뭐냐 하면은, 하나는 회사가 단 하나의 상품, 즉 신용카드에 전념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맹신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상품이 성장이나 혁신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그러한 맹신이었습니다.
거스너는 신속히 개혁에 착수하여 모험적인 기업가 문화를 육성하고 또한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며 구성원들과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명확한 의견 교류를 하였다는 것이죠. 분명히 명확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확실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회사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타겟팅을 하고 또한 거기에 맞는 인력들을 양성해 나가는 종합적인 그러한 구제 방법들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들은 불필요한 관리 관행을 줄여 나갔으며 또 채용 기준을 업그레이드하고 TRS MBA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인재를 양성하고 리더십 육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 능력이 뛰어난 젊은 사원들에게 특별한 훈련과 다양한 경험을 또한 제공하고 최고 경영자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CEO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또한 다양한 경험들을 또한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 루 거스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멕스 카드사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었다라는 리더십적인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모든 TRS 구성원들에게 위험 감수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보장하는 우수 성과자 프로그램, 그레이트 퍼포머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또한 도입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직 비전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들은 곧바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상품 또한 새로운 서비스를 이끌어내었고 TRS는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굳건히 굳혔으며 1988년까지 아멕스 카드는 29개국의 통화로 또한 발급되었고 그 10년 전에는 11개국에 불과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이죠. 회사는 전통적으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두 계층의 고객, 즉 두 계층이 누구냐면 바로 대학생들과 또한 여성들에게 집중했다고 합니다. 1981년에 TRS는 기업 고객이 운임비를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카드와 여행 서비스를 통합하는 시스템, 이 카드하고 여행 서비스, 카드, 여행 서비스 이거 지금 여행 가려고 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이 이 카드를 사면은 뭐 환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메리트를 주는 겁니다. 굉장히 요즘 상품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이 카드. 바로 이 카드를 통해서 여행을 꿈꾸도록 그래서 여행을 원하는 사람이 카드를 사도록 그 두 개를 결합한 것입니다. 굉장히 이 비상한 그러한 방식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통합 시스템을 만들고 1988년에 이르러 아멕스는 미국 5위의 우편 직거래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상품으로는 아멕스 플래티넘 카드, 옵티마로 알려진 혁신적인 카드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아멕스 카드로 구입한 모든 상품엔 자동으로 90일간 보험에 가입되는 그런 혁신적인 방법들을 새롭게 채택한 것입니다. 1988년에 회사는 계산서 발급에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였으며 고객들을 위한 월별 지출 명세서 발급을 더욱더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명세서 발급 비용을 25%까지 저감시키는 등 모두 다 혁신적인 그러한 새로운 시도들을 이룬 것이죠. 이런 혁신의 결과로 1987년 TRS의 순이익은 1978년 대비 500%라는 경이적 성장을 기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8%의 성장을 계속해온 것인데 이런 성장률은 소위 첨단 기술 고성장 기업의 성장 속도를 능가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1988년 회사는 28%의 자기자본 수익률 ROE를 기록함으로써 저성장 고수익 기업들 중에 두각을 나타내었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향 설정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력 단합의 사례입니다. 리더십 사례 중 이게 인력 단합 사례로서 바로 이스트만 코닥의 척 트로우브 지와 척 트로우브 리지와 밥 크랜달 이 두 사람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실제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트만 코닥은 1970년 초반에 한 대에 6만 달러에 팔리던 기술적으로 매우 정교한 복사기 제조업 시장에 진입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 10년간 이 사업으로 거의 1조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으로 굉장히 급성장한 것이죠. 그러나 그 후 상황이 바뀌어 비용은 커졌고 이익을 내기는 힘들어졌으며 도처의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84년 코닥은 재고품에 대해 4천만 달러의 가격 인하를 해야 했는데 회사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문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하였다는 것이죠. 척 트로우브리지는 1984년에 설립된 복사기 사업부의 책임자로 임명된 후 첫 2달간 집단 내의 주요 인물들을 거의 모두 만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복사기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만한 코닥 내부의 다른 부서 인사들과도 모두 만났고,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밥 크랜달이 이끌고 있는 기술 부서와 제조 부서에 대해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트로우브리지와 크랜달의 기술과 제조에 관한 비전은 굉장히 간단했는데, 그 비전은 세계 최상급의 제조 공정과 덜 관료적이고 분권화된 조직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기는 폭 힘들었으며, 왜냐하면 이 비전은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은 복사기 사업부뿐만 아니라 코닥 회사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쉽지 않죠. 크랜달은 새로운 방향을 강조하고 사람들을 단합시키기 위해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직접 만든 12개의 주간 보고회의, 회사 각 부서의 구성원들과 사장이 만나는 복사기 제품 포럼, 성과 향상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와 최근 성과에 대한 토론, 분기마다 경영자들이 자기 부서의 구성원들과 만나는 부서 상황 회의 등이 그 예이다. 해서 회의를 만들고 또한 다양한 그러한 포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서로 의사소통이 일단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죠. 한 달에 한 번 크랜달과 그의 팀은 조직 내부의 80 내지 100명의 사람들과 만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주제를 상의하였고, 디자인과 제조에 쓰이는 부품의 3분의 1을 공급하는 가장 큰 공급사인 코닥 AD와의 제휴를 위해 크랜달과 경영자들은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코닥 AD 간부들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더십 행사를 한 것이죠. 그 후 그는 12명에서 20명의 경영자들이 재고 또는 일정 관리 등 특별한 주제로 만나는 비즈니스 미팅이라는 또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약간 상위급 모임인 것이죠. 1500명 구성원 전원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런 모임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트로우브리지와 크랜달은 그들의 주장을 또한 문서로 만들었기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4에서 8쪽 분량의 복사기 제품 저널이라는 인쇄물이 한 달에 한 번 종업원들에게 발송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계속적으로 비전 제시를 하면서 이제 직원들과 교류를 하는 것이죠. 이 대화 편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업원들이 크랜달과 최고 경영자들 앞으로 익명의 문의를 할 수 있으며 답장을 확실히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 편지라는 것을 하나의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 최고 경영자 CEO와 직접 다이렉트로 컨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가시적인 서면 의사소통 양식은 바로 차트였다. 차트. 이 차트를 통해 가지고 의사소통을 이루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식당 옆의 복도에는 각각의 목표 시장을 고려한 각 제품의 품질, 비용, 납기 등에 대한 정보를 생생하게 제시하는 큰 게시판이 있었고, 밥 먹을 때 보라는 거죠. 특정 또한 수백 개의 작은 차트가 작업장 도처에 게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정 집단의 작업 수준과 비용을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철저한 인력 단합 작업의 결과 6개월 내지 1년 이후에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최초의 성공으로 구성원들이 메시지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84년과 1988년 사이에 어떤 주요 제품의 품질은 100배나 향상되었고 단위당 불량률은 30에서 0.3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인력 단합의 그런 사례들을 통하여서 품질이 향상되고 또한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뀐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방향 설정과 인력 단합,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동기부여가 되겠습니다. 리더십의 기능인 것이죠. 이 동기부여의 기능과 관련되어서 P&G의 리처드 리콜롯이
실현하는 그러한 인물의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P&G 종이제품 사업부는 1956년에 설립된 이래 거의 20년간 고품질, 합리적인 가격, 잘 팔리는 소비재 등의 이유로 별다른 경쟁을 겪지는 않았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종이제품 사업부의 위상이 변화했으며 종이 기저귀의 시장 점유율이 1970년대 중반 75%에서 1984년에 52%로 떨어지는 점점 하강세를 보였던 것이죠. 리처드 니콜로 씨는 P&G 청량음료 사업부에서 3년간 일한 후에 1984년 종이제품 사업부에서 부책임자 직책을 맡게 되었는데 그는 이 사업부가 매우 관료적인 조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매우 폐쇄적인 그러한 집단이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고객에 관한 정보는 극히 개량적인 시장 조사를 통해서만 전달되었으며 기술자들은 비용 절감에 대해 보상을 받고 있었고 영업사원들과 항상 또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조직 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1984년의 늦은 여름 경영층은 10월부터 니콜로 씨가 종이제품 사업부를 맡을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다고 합니다. 8월부터 비공식적으로 그가 사업부를 이끌게 되었는데 그는 즉시 좀 더 창조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사업부가 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동기부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니콜로 씨는 후에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회고하였습니다. 이제 이 상황들은 과거에 그냥 종이 사업부가 잘 먹고 잘 살던 그런 시간은 지났어. 이 부분을 분명하게 동기부여하며 인식시켜 주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새로운 경영 방향은 리더십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리더십을 통해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것 통해 직원들을 동기부여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10월에 니콜로 씨 팀은 스스로를 종이제품 사업부 이사회라고 지칭하고 매주 회의를 한 것이죠. 11월에 그들은 제품 분야별 또한 팀을 만들고 그 팀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조금씩 개선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라고 니콜로 씨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의 변혁, 하나의 혁신, 그것을 굉장히 동기부여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불러일으킨 것이죠. 12월이 되자 니콜로 씨는 특정 활동에 관해서 세세한 분야까지 관여하였는데 그는 광고 대행사 사람들과 또한 만나고 또한 핵심 인물들을 알게 되었으며 기저귀 사업부의 마케팅 책임자에게 계층을 뛰어넘어 그에게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985년 1월 신사업팀을 포함하는 새로운 조직구조 개편안을 그 다음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1985년 6월 4일 시시내티 지역의 종이제품 사업부 직원들과 영업사원들 그리고 공장 관리자 등 모든 구성원들이 메이닉스 사원이라는 곳에 모였는데 니콜로 씨와 이사회 멤버들은 우리 모두가 리더라는 조직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 모두가 다 리더이다. 누구나 어떤 사람은 리더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한 것이죠. 니콜로 씨 팀은 모든 활동은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창의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죠. 뭔가 창의적 환경으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합의를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1985년 2월에 출시된 울트라 팸퍼스는 팸퍼스의 시장 점유율을 40에서 58%로 끌어올렸다고 하였으며 큰 흑자로 또한 바꿔놓았고 1987년 5월의 럽스 디럭스 출시 이후 몇 달 만에 P&G 상표의 전체 시장 점유율이 150%나 증가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구성원들의 기능적 측면의 개선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계층의 최하부에서의 개선이 시작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동기부여를 하고 모든 사람이 리더라고 그렇게 하자 밑에 있는 직급 속에서도 제품에 대한 의견을 또한 넣으려고 했고 제품을 개선하고자 하였던 참여적인 그러한 어떤 생각이나 어떤 참여가 늘어난 것이죠. 일례로 1986년 봄에 새로운 기업 문화에 의해 실제 권한을 위임받은 소수의 사업부 비서들이 비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것. 좀 특이한 것이죠. 그러니까 비서는 보통 이제 CEO였던 스케줄 관리나 그러면은 컨택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비서들이 모여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기업 문화의 실제적인 개선을 이루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어떤 적극적인 그런 기업 문화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훈련과 보상, 표창, 미래의 비서상 등에 관한 분과위원회가 또한 결성되고 동료들에게 영향을 받은 종이제품 사업부의 한 비서는 비서라고 새로운 경영 환경에 공헌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미 주인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리더가 된 겁니다. 이 정도면.
1988년 말 종이제품 사업부의 수입이 45년 사이에 40%나 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68%나 성장하였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이러한 성장은 경쟁이 더욱 격화되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결국은 제품을 어떻게 개선하고 제품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업 문화를 어떻게 바꾸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리더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있을 때 바로 제품에 대한 성장과 질의 개선과 또한 성장, 수익 창출, 그리고 매출의 정대가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인 여기에 초점이나 포인트를 맞출 것이 아니라 조직의 분위기를 어떻게 리더십적인 분위기로 바꾸어 갈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두고 조직을 바뀌게 되면은 산출물이나 결과물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와진다 라는 것입니다. 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에 있어서도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각자의 어떤 리더십을 길러주고, 또한 그런 리더십에 따라서 정치에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라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아질 때, 그때 그 국가가 살아나는 국가고, 국가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또한 수출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 구성원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리더십적인 마음들을 가지게 하느냐가 바로 모든 결과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평 및 토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즉 존 코터 교수님은 리더십을 통해 방향 설정, 인력 단합, 동기부여 이 각 부분에 있어서 성공한 사례들을 잘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문화 속에 적용할 부분들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더십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또한 인력을 단합시키며, 또한 동기부여를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조직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직 문화 가운데 과연 이러한 어떤 리더십을 통한 어떤 방향의 설정, 분명한 비전이 있는가? 회사 내에서 우리는 어떤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공동인식이 조직 내에 존재하는가라는 그런 한 가지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나의 비전을 향하여서 서로 모든 조직원들이 하나로 인력이 단합되어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가운데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인력 단합 부분들, 또한 마지막으로는 각 조직 구성원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조직을 다니고 있고, 또한 이 조직의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또한 이 조직을 개선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조직 내에 한번 더 살펴보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 결국은 리더십적인 행위과 구성원들이 리더십적인 어떤 의식이, 리더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어떤 기업 문화에 있어서 쉽지 않다. 왜냐하면은 결국 책임 소재를 따르고 괜히 자기가 책임졌다가 독박 쓸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앞에 안 나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중간치만 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조직 문화를 바꾸어서 누구든지 내가 앞서 나가고, 내가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조직 문화의 변화, 이런 것이 필요한데, 바로 이러한 중요한 순간 가운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나 아니면은 여기 코닥이나 아니면은 P&G가 이런 기업들의 중요한 어떤 리더십적인 그런 사람이 존재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들이 일으켜졌다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조직도 이러한 변화들을 통하여서 좋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바로 이러한 리더십의 변화를 통하여서 정말 어떤 성장과 어떤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리더십에 대한 기능들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존 코터 교수님이 하나의 세 가지 부분으로 변화의 설정과 인력의 단합과 또한 동기부여,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쉽게 잘 설명해주고, 그런 구체적인 예들을 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지, 실제적으로 우리 기업 내에서, 우리 조직 내에서, 또한 우리 국가적으로 어떤 공동체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좋은 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또한 저희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관리와 리더십과의 어떤 차이에 관한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조직을 어떻게 리더십적인 그러한 분위기로서 조직 문화를 바꿔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들 각각 각자에 있는 그런 어떤 조직과 구성원들이 있을 텐데, 좀 그 가운데서 참 이러한 어떤 리더적인 변화와 조직 문화의 변화와 그것을 통한 성장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시간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또한 잘 보내시고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잘 유지하시고 즐거운 그런 한 주 또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